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겠지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를 가르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고약하고 성질이 괴팍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그 시어머니는 권진사의 아내로 며느리에게 일을 지독하게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생트집을 잡아 며느리를 닥달하는가 하면 모함을 일삼아 며느리를 괴롭혔답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물건을 다른 곳에 감추어 놓고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친정에 가서 그만한 값에 돈을 가져오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견디다 못한 며느리들이 시집을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오래 견딘 며느리가 1년이고 대개는 반년을 못 채우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는 이렇게 지독하고 사나운데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물이 훤하고 빼어난 데다가 성품이 부드럽고 예의 바르며 거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여 딸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탐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감이 항상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김진사 댁에는 이쁜이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쁜이는 이름 그대로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착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집이 세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물러서는 법이 없어 더러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쁜이는 그전부터 권진사 아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며느리가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 권진사댁 며느리로 가고 싶습니다.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날벼락 같은 딸의 말에 이쁜이의 부모는 기절 초풍할 지경이었답니다. 안 된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자리가 말이 되는 소리냐. 더군다나 그 아기 같은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는 집으로 보내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다. 부모님의 태도는 완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쁜이도 이런 일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쁜이의 고집이 발동하여 말로 간청해도 안 되자 이쁜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런지 이래가 지나자 여보, 저러다 하나 있는 딸을 잃겠소.
그만 저 하자는 대로 시집을 보내버립시다. 그것도 다 제 발자인가 봐요. 하고 부인이 김진사에게 매달렸습니다. 거 고얀 것. 이런 장비스러운 일이. 난 모르겠으니 부인이 알아서 하시오. 거참. 하고 역정을 내며 김진사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리하여 혼인을 중매하는 사람을 보낸 결과 두 집안이 혼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만나는 사람마다 수군수군 야단들이었습니다. 이쁜이가 권지사 댁으로 시집을 간다는 해괴한 소문 들었어요. 아이고 듣다마다 권진사 내외가 왜 그럴까? 금지옥엽으로 기운 딸을 어떻게 그런 자리로 보낼까? 더군다나 그 고약한 시어머니 밑으로 보내기는 이쁜이개가 그 집으로 시집을 안 보내주면 죽는다고 일회씩이나 누워 있었다지 않아요. 아휴, 똑똑하고 야무지기로 소문난 이쁜인데 이제 보니 그렇지도 않네.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이런 소문을 뒤로하고 이쁜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얼굴 예쁘고 마음 착하고 일 솜씨까지 야무진 아내를 얻은 권진사의 아들은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아직 시집 안 간 시누이도 이쁜이가 좋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시어머니만은 어쩐지 이쁜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돈댁이 같은 진사댁인지라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더러 그만한 집안의 얼굴도 예쁘니 번듯한 신랑감을 마음대로 골라 시집 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집으로 시집 오겠다고 시금까지 전배하였다니 아무래도 무언가 수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하기는 하여도 한동안은 평온한 날이 계속되었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리를 뜬 사이 시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차례 이쁜이에 대한 칭찬이 오간 끝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올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어머니에게 쫓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요. 그래, 그래.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 셋이 똘똘 뭉쳐 밀어붙이면 내 어머니 하나 못 당하겠느냐. 그러세요, 아버님. 저도 이제 자식도 낳고 사람 구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 처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뜻을 모은 뒤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따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너도 시집 오기 전에 들어서 대강은 알고 있겠지만 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여간 고달프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너를 밀어줄 테니 꿋꿋이 이겨내도록 해라. 그러다 보면 내 시어머니도 마음을 고쳐 먹을 때가 오지 않겠느냐.
예, 아버님. 너무 심려 마십시오. 저에게도 생각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은 평온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뿐이는 물론 다른 식구들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로 잡았는가 하고 다행하게 생각할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고 있었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이 발견되면 그 즉시 보료령을 내릴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며느리에게 좀처럼 허물을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잔뜩 긴장한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자, 여기 곳간 열쇠가 있다. 이제부터는 내가 관리하도록 해라. 하시며 열쇠 꾸러미를 내놓는 게 아닙니까? 며느리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살림을 꾸려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곳간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며느리의 심성과 살림 솜씨를 시어머니가 믿는다는 표시로 아무리 빨라도 시집 온 지 3년은 지나야 맡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집 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이쁜이로서는 감격하는 게 당연한 일일 수밖에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날 모두들 볼일로 집을 비우고 이쁜이와 시어머니 둘만 있을 때였습니다. 얘야, 나 좀 보자. 하고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하고 며느리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요런 괘씸한 것을 봤나. 내가 저를 믿고 곳간 열쇠를 맡겼더니 그새 며칠이나 되었다고 양식을 반이나 빼돌려. 너 당장 너희 집에다 빼돌린 양식을 도로 가져와 채워놓지 못할까.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쁜이는 한동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이쁜이는 곳간으로 가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독을 보니 시어머니 말대로 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아, 곳간의 열쇠 한 벌을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해.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양식을 빼돌려 놓고 나를 혼내시는 거야. 이쁜이는 곳간에서 나와 마당 한켠에 세워둔 대나무 빗자루에서 대나무 하나를 뽑아 들고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궜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눈이 휘둥그레지는 시어머니를 향해 이쁜이가 서슬이 퍼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니, 종아리를 거두십시오. 아무리 어른이라 하더라도 크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면 매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셨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어서 종아리를 거두십시오. 아니 거두시면 제가 걷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시어머니의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미를 때려요. 얘가 사람을 죽여요.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지만 이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종아리는 금세 시뻘겋게 부어 올랐습니다. 회초리를 거두며 이쁜이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제가 어머니를 미워해서 때린 것은 아니옵니다. 이는 며느리에게 몹쓸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어머니의 나쁜 병을 고쳐드리기 위한 것이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누군데 며느리한테 매를 맞다니. 오냐, 두고 보자. 영감과 아들이 들어오면 너를 혼내줄 테다.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어서 영감과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영감과 아들이 들어오고 곧이어 딸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봐요 영감. 글쎄 며느리가 내 종아리를 때려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뭐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아이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 그러자 시아버지가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잠시 조용한가 했더니 또 시작이군. 세상에 시어머니를 때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단 말이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 종아리를 쳤다고 하니. 여보, 모함을 하려면 좀 더 그럴듯한 일을 꾸미시오. 그러면 이 종아리에 난 자국은 뭐란 말이에요? 아, 그거야. 당신 손으로 쳐서 만든 게지. 왜 전에도 며느리를 내쫓을 때 하던 방법이 아니오.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이 녀석아. 쟤는 꼴이 9 달린 여우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때리고도 저렇게 시침을 떼고 있을 수 있냔 말이다. 저 여우를 당장 쫓아내거라.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한숨을 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쫓아낸 며느리가 몇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자식도 낳고 남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 사람만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오빠 말씀이 맞아요. 이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그렇지 않아도 소문이 나빠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딸 영영 노처녀로 만들 작정이세요. 가족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쩌다 자기의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났는데도 누구 하나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쩌자고 며느리들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생각할수록 후회스러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몇 끼를 굶었더니 참을 수 없을 만큼 배도 고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그만 일어나셔서 이 미음 좀 드셔보세요. 하며 며느리가 미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반가워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착한 너를 못 살게 굴다니.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응? 그러자 이쁜이도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성껏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리하여 실로 오랜만에 권진사의 집에 평온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이쁜이와 시어머니 사이는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정다웠고 집안도 점점 윤택해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선비의 제사. 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글 읽는 재주뿐이라 아내가 품을 팔아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도 한참이나 지난 때라 아내의 품을 파는 일도 뜸해졌답니다. 그래서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선비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쩌면 좋아요. 내일이 아버님 제삿날인데. 그렇구먼. 내 정신 좀 봐.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네. 그래 놓고는 이내 그런데 여보, 재수는 하다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뻔한 소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것만 해도 다행인 판에 재수를 장만할 돈이 있을 턱이 없으니까요. 이웃 사람에게 빌리려 해도 빌릴 만한 곳은 겨울이 시작할 무렵에 이미 다 손을 벌려서 이젠 더 이상 손을 벌릴 곳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선비는 한나절을 궁리궁리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꼬. 그날 밤 선비는 아내에게 일러두었습니다. 내일 아버님 제사에는 밥과 국만 준비해 두시오. 그러자 아내의 눈이 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재수는 어떡하고요? 이한 눈으로 아내가 쳐다보자 선비는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하리다. 아내는 선비의 말이 통 믿었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다른 방도도 없어 알겠노라고 대답을 하였지요.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선비는 사당에 들어가 아버지의 위패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선비는 큰 마을이 있는 쪽으로 바삐 걸어가더니 시장 안으로 들어서 먼저 과일 가게로 갔습니다. 과일 가게에는 밤, 대추, 사과, 배, 감 등 온갖 과일들이 푸짐하게 쌓여 있었지요. 과일 앞에 선 선비는 위패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과일이 많이 있으니 마음껏 드십시오. 사과, 배, 감과 아버님이 즐겨 드시던 곶감도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내년에는 집에서 편히 드시도록 이 과일들을 꼭 제사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비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과일 가게 앞에 서 있던 선비는 나물 가게, 떡집, 생선 가게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아버지의 위패에다 소곤거렸지요. 그렇게 시장을 한 바퀴 돈 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밥과 국뿐인 제사상에 아버지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답니다. 선비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먹이며 사죄하였습니다. 아버님, 이 못난 소자를 꾸짖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아버님을 욕보이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얘야, 죄송할 것 없다. 오늘 내 덕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보았구나. 내가 제사를 그렇게 지낸 것이 어디 내 탓뿐이겠느냐. 따지고 보면 밭대기 하나, 땡전 한 푼 못 몰려준 내 탓이 더 크다. 그건 그렇고 내 너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마. 이젠 너도 그릇만 매달리지 말고 일을 해서 살림을 늘리도록 하여라. 저기 마을 앞 강가에 버려진 돌밭이 있지 않느냐. 그 돌밭이라도 일구어 보아라.
꿈치고는 너무나 또렷하여 다음 날 아침에 선비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어쩌면 당신도 저와 똑같은 꿈을 꾸었을까요? 하도 신기한 꿈이라 당신에게 막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는데. 참, 이런 신기한 일이. 이는 필시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살 방도를 일러주시는 게 분명하오. 우리 아버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봅시다. 예, 그래요. 그리하여 선비 부부는 겨울 내내 강가에 버려진 돌밭을 열심히 일구었습니다. 처음에 선비 부부가 돌밭을 일구려 하자 선비라는 사람이 손에 흙을 묻히다니 하며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투성이 땅을 일구어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오. 차라리 세를 주고 남의 땅을 붙이는 게 낫지. 하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 부부는 묵묵히 돌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하여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는 상당히 넓은 밭이 생겼습니다. 봄이 오자 선비 부부는 남보다 일찍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습니다. 밭은 생각보다 기름져 곡식들이 쑥쑥 잘 자랐지요.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마디씩 했답니다. 거참, 신통도 하지. 버려진 돌밭에서 곡식이 저렇게 잘 자라다니. 그러게나 말이에요. 선비네는 농사라고는 처음 지어보는 것일 텐데. 아이고, 아무래도 조상님이 돌봐주시는가 봐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돌밭에 그것도 처음 지어보는 농사가 저렇게 잘 될 수가 없지.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니 곡식을 쌓아 놓을 데가 없을 만큼 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일부를 팔아 큰 집을 사서 그 곳간에다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마침내 아버님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지난해 아버지께 약속드린 대로 크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과 싱싱한 생선이랑 고기들을 제사상 다리가 휘도록 차렸답니다. 그리고는 제사가 시작되자 선비는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이 소자 불효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걱정 마시고 평안히 지내시옵소서. 이 선비 부부의 효성과 성실함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비 부부를 본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늘어나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을 효자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천안 능수버들 이야기. 옛날 경상도 안동 땅에 한 형제가 의좋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 형이 병으로 죽게 되자
동생은 형의 아들을 대신해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에게도 조카보다 나이가 1살 아래인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까 두 소녀는 사촌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촌 형의 이름은 만복, 사촌 동생의 이름은 만수. 두 형제는 친형제 같이 의좋게 지내면서 날마다 서당에 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장차 커서 다 같이 과거 급제를 하여 집안을 빛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웬만큼 장성하자 각 처에서 사위를 삼으려고 중매가 들어왔는데 청우는 언제나 동생인 만수에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형인 만복이보다는 동생인 만수가 인물이 더 잘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수의 아버지는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순서로 보아서는 형인 만복이가 먼저 장가를 가야 하는 건데. 그러다가 만수 아버지는 만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가는 어느 때 가도 가야 할 형편이니 만수, 내가 먼저 가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복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만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형을 두고서 아우가 먼저 장가를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에 과거나 보러 가겠으니 형님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인 만복이가 그 말을 그대로 들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는 형을 두고서 아우가 먼저 장가 가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자식으로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 거야. 나는 과거에 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장가를 가도 늦지 않으니 부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아버지는 그동안에 혼처를 정해 두었습니다. 충청도 천안에 살고 있는 백진사라는 사람의 딸이 좋다고 중매가 들어왔을 때에 서로 사돈이 되기로 약속해 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던 만수는 장가를 가기로 결심했는데 만수 부자가 천안으로 떠나는 날 만복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님, 저도 천안까지 동행했다가 그 길로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려무나.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같이 떠나 며칠 만에 천안에 도착해서는 어느 큰 객주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몹시 소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만수 아버지가 객주집 주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주인장, 무슨 일로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까? 새 임지로 부임해 가는 전라감사가 도중에 날이 저물자 쉬어가느라고 조금은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라감사가. 전라감사라면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도지사, 그때 관찰부는 지금의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있었습니다. 의좋게 지내던 두 형제는 천안에까지 와서도 여전했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게 섭섭해서 두 형제는 그날 밤 객주집에 들어서도 한 방에 자면서 밤이 오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날만 새면 만수는 읍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로 들어가 혼례식을 올려야 했고, 만복은 혼자서 서울로 향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같이 나란히 자고 있었던 만수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다가 자기의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형님, 용서하셔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우가 형보다 먼저 장가를 가는 것은 인륜에 벗어나는 일이니 형님이 먼저 장가를 가주십시오. 저는 형님을 대신해서 이 길로 서울로 가 과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당황해서 밖으로 뛰어나가 봐도 만수의 행적을 알 길이 없었으므로 만복은 삼촌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버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갑자기 큰일이 생기다니. 만복이가 편지를 보여드리자 삼촌은 가슴을 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실망을 한 만수 아버지는 서운한 듯한 표정을 하고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아있던 만복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자기도 삼촌같이 이 천안을 떠나버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동생 만수의 부탁이 있었으니 이대로 남아서 좋은 방법이 있나 없나를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까? 단안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옳다. 좋은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봐서 내 뜻대로 된다면 서로 길이 트여지는 일이야. 마침 그날로 떠날 줄 알았던 전라감사 일행이 전라감사 아들의 병 때문에 출발을 하루 늦추고 있었으므로 만복은 감사의 아들이 누워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잠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찾아뵙고 싶은데 들어가도 실례가 안 되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가벼운 몸살로 출행을 하루 늦추고 있는 것뿐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으셨는지요? 만복은 그간 일을 대략 설명해 주고 나서 부탁을 해 보았습니다. 사정이 하도 딱하여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건데 저의 후행을 서 주셨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다. 후행이란 장가 갈 때 신랑을 따라 색시집에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복의 청을 듣고 난 감사의 아들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거 재밌는 일이구려. 나도 장난치는 일엔 약간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해볼 만한 일이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박진사 댁으로 가 혼례식을 무사히 마친 뒤 두 사람은 밤이 오래도록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만복은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일부러 감사 아들에게
술을 많이 권했습니다. 얼마쯤 지나니까 감사 아들이 술에 골아떨어져 그 자리에 넘어져 잠으로 만복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방 안에서 신랑이 지금 취해 자고 있으니 빨리 신방으로 모시도록 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하인들로서는 어느 사람이 신랑이고 어느 사람이 후행이라는 걸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예, 예. 대답을 하고서 가짜 신랑인 감사 아들을 들쳐 업고서 신방으로 들여놓아 주었습니다. 신부 역시 처음 보는 신랑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진짜 신랑이고 어느 사람이 가짜 신랑인지를 분별해 볼 까닭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놀란 것은 신부가 아닌 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날이 환하게 새고 나서야 눈을 떴더니 어떤 신부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양쪽 볼에 연지를 찍고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앉아 있는 여자는 틀림없는 신부였습니다. 내가 어제 만복의 청을 받고 장난으로 후행을 서주었던 것뿐인데 내가 어째서 이 신방에서 자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진짜 장가든 만복이란 사나이는 어딜 갔단 말인가. 그날 밤 감사 아들이 신방으로 업혀 들어가는 것을 본 만복이는 그 길로 객주집에 돌아와서 모른 척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감사의 방으로 갔습니다. 실은 모두가 술이 죄인가 합니다. 술이 취한 탓으로 해서 아드님 되시는 분이 분간 없이 신방으로 업혀가게 되었고 술이 취한 탓으로 해서 저도 분간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왔는지 객주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전라감사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하고는 반대로 너그러웠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만 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나. 그것도 하늘이 정해준 연분의 소치였는지 모르니 그 처녀를 내 며느리로 삼는 수밖에. 무슨 엄벌이 내려질지 겁을 내고 있었던 만복은 이제는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일까 젊은 놈이 무척 마음에 든다 싶었던 전라감사는 만복을 사위로 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알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식놈이 그 집에 장가갈 줄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너를 내 사위로 정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아무튼 사람의 근본을 더 중시리 해 우애 있게 잘만 살면 그만 아니겠느냐. 삼촌을 상객으로 모시고서 만복은 전라감사가 부임에 가 있는 전주에 가서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해 온 감사의 집에 또 사회를 보는 혼례식의 경사가 있다 해서 축하객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온 고을이 들썩할 지경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해 온 감사님의 풍골도 대단하지만 새로 얻은 사위님의 얼굴이 더 준수하게 생겼군. 잔치자리에 앉아 술을 들고 있던 축하객 누구나가
다 칭송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쁜 일이 겹쳐진 것은 서울로 올라간 만수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을 뿐 아니라 그 만수의 재주와 얼굴을 탐내었던 시험관이 만수를 또한 사위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잘 되려면 다 그렇게 고루되어 주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뒷날 만복과 만수와 감사 아들 세 사람이 천안에 같이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천안은 세 사람의 연분을 맺어준 곳이며 그것을 기념하여 버드나무를 각각 한 그루씩 심는 게 좋겠다 의논한 뒤 만수는 서울로 가는 길목과 경상도로 가는 길목에, 감사의 아들은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각각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잘 자라 오늘처럼 무성하게 되었답니다. 정승 사위가 된 곱사등이 바보. 옛날 어느 깊숙한 두메산골에 곱사등이 바보 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 총각은 땅에 붙은 것 같이 키가 작은 데다가 목이 짧아 목소리는 엑엑 마치 개구리가 물 안에서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심성이 착해서 홀로 있는 어머니에게 효성도 대단했을 뿐 아니라 슬슬 지켜주기만 하면 남의 일도 곧잘 해주는 호인이었습니다. 동작이 느리고 말하는 것이 뜸뻑뜸뻑 군떴기 때문에 장난으로 놀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괭이를 메고서 일하러 간다고 간 그가 얼마 안 있어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일을 않고 돌아왔니? 제 옷 좀 내어주셔요. 옷이라니. 나들이 할 때 입는 출입복 말여요. 갑자기 출입복은 왜? 저도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고 오려고 그래요. 어머니는 두 눈을 등잔만큼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내가 서울 가서 과거를 보고 올 거라고. 아랫마을에 갑동이도 가고 건넌 마을에 윤식이도 가던걸요? 사나이가 세상에 났다가 밤낮 일만 하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저도 남들같이 벼슬이나 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드리려고 그래요. 기가 차오르는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연당에서 잉어가 뛰니깐 모중방에서 목침이 뛴다더니만 내가 미쳐도 예사로 미친 게 아니지. 그래, 글도 모르는 불모식꾼이 과거를 어떻게 본단 말이냐. 그리고 한양까지 갈 여비는 또 어디 있고. 여비는 많이도 말고 좁쌀 한 알만 주셔요. 좁쌀로 여비를 하겠다고. 어머니는 갈수록 기가 찰 뿐이었지만 어쩌나 보려고 아들에게
좁쌀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좁쌀 하나 여기 있다. 설마 내가 나한테까지 장난을 하는 건 아니겠지. 에그, 어머니도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제가 왜 장난의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곱사등이 바보 아들은 좁쌀 하나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서 집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계절이 춘3월 호시절이라는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멀고 가까운 산에서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흥이 절로 난 곱사등이 바보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걸었습니다.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길가의 돌덩이 위에 앉아시고 그러다가 다리가 풀리면 또 둘레의 경치들을 구경하면서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돈 있는 부잣집 자식들은 모두 낙이나 노새를 타고 가는 것이었지만 곱사등이 바보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종일 동안 몇십 리나 걸었던가 그러는 새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곱사등이 바보는 길가에 있는 한 객주집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젊은이들로 꽉 차 있었고 주인집 식구들은 저녁밥을 짓느라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곱사등이 바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주인이 반겼습니다. 네, 어서 오시오. 빈 방이 있겠소? 있고 말고요. 저 방이 하나 비어 있어. 지정해준 방으로 들어가 앉으니까 주인이 따라 들어와 인사를 청했습니다. 어디서 온 손님이신가요? 칠곡서 사는 사람이요. 예, 칠곡이면 동화사절로 이름이 나 있는 데지요. 그래, 어디를 가는 길이신가요? 한양 가는 길이요. 장사를 하는 분인가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요. 주인은 곱사등이 바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과거를 보러요? 그렇소. 객주집 주인은 마음속으로 세상에 이런 곱사등이가 과거를 보러 가다니 하고 곱사등이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한양까지 갔다 오려면 노자도 많이 들겠네요. 노자 없이 길을 나서는 사람 보았던가요? 그러더니 곱사등이는 주머니에서 좁쌀을 꺼내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밤 동안 이걸 잘 맡아주시오. 이게 뭐요? 보시면서 그걸 몰라요? 이까지 좁쌀 한 알로 뭘 한다고 맡고 있으라는 거요. 남의 걱정은 할 것 없이 단단히 맡아주기만 하셔요. 주인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몰라도 내겐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요. 객주집 주인은 방이 떠나가라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 영업을 시작한 지가 수십 년이 다 되어가지만 손님에게서 좁쌀을 맡아 있으란 말을 들은 건 오늘이 처음이요. 그러나 손님이 그렇게 해달란 청을 하니
아니 들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손님의 좁쌀 하나를 맡았으니 안심하시오. 다음 날 곱사등이 바보가 떠나면서 좁쌀을 돌려달라니깐 주인이 어색한 웃음을 웃어 보였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좁쌀을 쥐가 먹어버리고 없네요. 뭐라고요? 내가 그 좁쌀을 맡길 때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지만 말 못하는 짐승이 먹어치운 걸 낸들 어떡하겠소. 여러 소리 말고 물어내시오. 좁쌀을 못 찾아 주겠거들랑 그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서 내시오. 원 세상에 도둑 맞은 손님의 돈을 물어줘 본 일은 있지만 좁쌀 하나를 잃고 이렇게 곤욕을 당해보기는 처음이네. 승강일을 하다 견뎌내지 못한 주인은 천신만고 끝에 쥐 한 마리를 잡아 내주었습니다. 곱사등이 바보는 쥐 한 마리를 주머니 안에 넣고 또 길을 걸었습니다. 종일 걷다가 날이 저물자 길가에 있는 한 객주집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객주집 주인이 곱사등이 바보를 보고 반겼습니다. 빈 방 있소? 있고 말고요. 어서 이 방으로 들어오시오. 방에 들어가 앉으면서 곱사등이 바보는 주인에게 쥐를 내주었습니다. 주인, 내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테니 밤 동안 이 쥐를 잘 맡아주시오.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까요. 주인은 쥐를 받아들면서 집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허허, 재미난 손님도 다 있구려. 쥐가 귀중한 물건이라니요. 다음 날 길을 떠나면서 곱사등이 바보가 쥐를 내어달라 했더니 주인이 아주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거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쥐를 찾아봤더니 간밤에 내 집 고양이란 놈이 잡아먹고 없군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내가 그 쥐를 맡길 때 이 쥐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라 하지 않았소? 여러 말할 것 없이 쥐를 물어주지 못하겠걸랑 그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대신해서 내시오. 꼼짝없이 고양이를 내주자 그것을 받아 아는 곱사등의 바보는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자 한 객주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겼습니다. 이건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까 밤 동안 이 고양이를 잘 맡아주시오. 그랬더니 다음 날 길을 떠날 때 주인은 곱사등이 바보를 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손님, 밤 동안 고양이를 외양간에 넣어두었더니 그 외양간에 매어 있던 나귀가 밟아 죽였지 뭡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고양이를 물어낼 수 없거들랑. 그 고양이를 밟아 죽인 낙이라도 대신해서 내시오. 하는 수 없이 주인이 나귀를 내주자 곱사등이 바보는 그 나귀를 끌고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또 날이 저물자
한 객주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나귀를 맡겼습니다.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 밤 동안 잘 맡아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의 소가 떠받아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곱사등이 바보는 그 소를 몰고 서울 남대문 밖에 있는 한 객주집에 들어가서 맡겼습니다. 그랬다가 다음날 떠나면서 소를 돌려달라니까 이번에는 그 집 아들이 자기 집 소인 줄로 알고 팔아버렸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를 사가지고 갔다는 문안의 김정숙 댁을 찾아갔더니 소는 이미 제사에 쓰려고 잡고 난 뒤였습니다. 곱사등이 바보는 정승에게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소는 제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빨리 물어주십시오. 이미 잡은 소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돌아가거라.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소도 소용없고 꼭 그 본디 소를 돌려줘야 합니다. 보니깐 등이 굽은 곱사등인데다가 그걸 가지고 오래 승강이를 하는 것도 창피한 일이고 해서 정승이 타협안을 냈습니다. 소는 이미 없어진 거니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고 내게 딸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자네 아내로 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좁쌀 하나를 가지고 곱사등이 바보는 정승 사위가 되고 그 즉시 경상감사가 되어서 대구로 부임해 내려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